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됐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말하기도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인데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건설회사를 하시는 시아버님의 아들로 회사에서 전무이사직을 맡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부족함 없는 가정이죠. 강남 대치동의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살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편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제가 정말 팔자 좋은 여자일 거예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다가 좋은 집안으로 시집와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인생이 정말 행복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혼 후 지난 10년 동안 저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저를 며느리라기보다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새벽 오시면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 준비를 해드려요. 시아버지께서는 당뇨가 있으셔서 따로 식단 관리를 해드려야 하거든요. 현미밥에 나물 위주로 염분도 최대한 적게 해서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고혈압이 있으셔서 약도 빼먹지 않게 챙겨드리고 혈압에 안 좋은 음식들은 피해서 식단을 짜죠. 제사 때는 정말 말도 못해요. 시댁이 집안이 큰 편이라 명절이나 기일 때면 30명 넘는 가족들이 모이거든요. 전 혼자서 3일 전부터 장보고 음식 준비하고 제사상 차리고 친정 어머니가 암 수술 받으실 때도 병문안 한 번 제대로 못 갔어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가 시댁 일을 우선해야지 친정은 나중에 가도 되지 않냐고 하셔서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께서는 늘 불만이셨어요. 10년째 아이 하나 못 낳으면서 뭐가 그리 당당하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처음엔 정말 상처받았어요. 제가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건데 마치 일부러 안 낳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요. 아이를 갖기 위해 정말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유명한 산부인과는 다 가봤고 시험관 시술도 3번이나 받았어요. 한방병원도 다니면서 한약도 다려먹고 침도 맞고 임신에 좋다는 건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원인 불명이라고 하시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점점 저를 바라보는 눈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좋은 며느리, 좋은 딸로는 인정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살았거든요. 시댁 어른들 건강 챙기고 집안일 완벽하게 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정성스럽게 하고. 그런데 왜 그런지 시어머니 마음에는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시부모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한 거지 뭘 고맙다고 그래. 시아버지께서 제게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면 항상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밤에 혼자 울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저보고 답답하다고 했어요. 미영아, 요즘이 언제인데 그렇게까지 살아? 좀 당당하게 살아.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시댁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남편도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나마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미영아, 고맙다 덕분에 몸이 많이 좋아졌어 라고 자주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말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한 분이라도 제 노력을 알아봐 주시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지난 몇 달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는다며 외출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몸이 안 좋은가 싶어서 걱정도 했는데 뭔가 수상하더라고요. 병원 다녀온다고 하면서 기분이 좋아 보이고 전화 받을 때도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받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바람기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아이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텐데 참고 견뎌주는 좋은 남편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남편 양복 정리를 해주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었어요.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이었는데 제 이름이 아니라 최율이라는 여자 이름이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이 떨려서 영수증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고 10년 동안 쌓아온 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실수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남편 휴대폰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됐죠. 그 이후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리고 싶어요.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발견한 그 영수증,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최유리라는 여자 이름으로 된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비 영수증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뭔가 오해일 거야.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남편이 달라진 행동들, 주말마다 병원 간다는 핑계, 전화 받을 때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들, 모든 게 이상했거든요. 그래도 확실히 해야겠다 싶어서 남편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평소에는 절대 그런 일 안 하는데.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문자 내역을 봤는데 그때 본 내용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유리야, 우리 아기 이제 5개월이구나. 태동 느껴진다니 정말 신기하다. 빨리 세상에 나와서 얼굴 보고 싶어. 오늘 초음파 사진 너무 신기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니. 유리야, 고생 많아. 회사에서 티 안 나게 조심해야 해. 아직 집에서는 모르고 있어. 그 문자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동시에 너무 분해서 온몸이 떨렸어요. 10년이에요, 10년. 제가 아이 갖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남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병원 다니면서 매달 받은 스트레스, 시험관 시술 받을 때 맞은 주사들, 한약 다려 먹느라 집안이 온통 약 냄새였던 것들. 그 모든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어떻게 다른 여자와 쉽게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누군지 알게 된 거였어요. 최유리, 남편 회사 마케팅 팀장이고 남편 대학 후배래요. 나이도 저보다 4살이나 어리고. 예전에 회사 송년회에서 한 번 본 적 있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키도 크고 날씬하고 그때 남편이 능력 있는 후배라고 소개해줬었는데 그런 관계였던 거네요. 그날 밤 남편이 새벽 2시가 다 돼서 들어왔어요. 또 야근한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 여자와 만나고 온 거였겠죠. 평소였으면 고생했다며 따뜻한 물이라도 끓여줬을 텐데 그날은 정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씻고 나온 다음에 침실로 조용히 불렀어요. 최유리 씨와 헤어져. 아니면 이혼 소장 낼 거야. 남편 얼굴이 순간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하지만 금세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묻지도 않고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안하긴 한데 유리가 내 아이를 가졌어.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할 순 없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미안하긴 한데 그게 끝이에요?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지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다른 여자와. 그러니까 더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쩌란 말이야. 유리도 임신 5개월인데 지금 헤어지면 그 애는 어떡해?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여보, 10년 동안 나는 뭐였어? 당신도 이해해줘. 나도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우리는 안 되잖아. 아마도 너 때문이었겠지. 그 순간 정말 남편을 때려주고 싶었어요. 전부 제 잘못이라고 하는 게 슬프고 화났어요. 10년 동안 함께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혼자만 포기하고 다른 여자에게 가버리다뇨.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이 일을 알게 되신 거예요. 남편이 말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미영아,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시어머니께서 저를 거실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리가 아들을 낳으면 준호의 정실 부인으로 들이면 좋겠구나.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첩도 당연한 거였어. 더군다나 네 노력이 10년 동안 소용없었으니 이제 물러서는 게 맞지 않겠니?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물어봤죠. 어머니, 저희더러 이혼하라는 말씀이세요? 이혼까지야. 하지만 채유리를 인정해줘야지. 바가의 대를 잃을 아이가 생겼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네 감정이 뭐가 중요해? 그 순간 정말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1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건강 챙기고 제사 때마다 밤새워 음식 만들고 친정 제사도 못 가면서 시댁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였어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더니 딱 그 꼴이 됐어요. 어머니, 그럼 지난 10년 동안 제가 한 일들은 다 뭐였나요? 아버지 당뇨 관리하고 어머니 혈압약 챙기고 집안일 다 하고 그야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를 내가 계속 모셔야 하냐?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더 화가 나게 만드는 건 남편이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도 저를 감싸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드는 거예요.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유리가 아이를 낳으면 좀 양보하는 것도. 양보? 내가 뭘 양보하라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내가 양보 안 한 게 뭐가 있어? 친정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오로지 시댁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정말 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네가 희생한 건 인정해. 하지만 씨바지 노릇도 못하는 며느리가 뭘 그렇게 당당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10년 동안 쌓인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저는 시댁에서 씨바지 역할만 하는 존재였던 거네요. 그것도 못하니까 이제 용도 폐기하겠다는 거고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게 제 인생인가 싶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날 밤 혼자 울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내가 살아갈 인생인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이 집에 붙어 있어야 하나? 다음 날부터 저는 변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아침상 차리는 것까지는 했지만 예전처럼 웃으면서 인사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눈치채셨는지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아침 식사 후에는 저를 부르셨어요. 미영아, 어젯밤 이야기 생각해봤어? 어머니, 저는 이혼소장 준비할 생각이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더라고요. 뭐? 이혼소장? 내가 감히 우리 아들을 버린다고. 제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남편이 저를 버렸잖아요. 다른 여자 임신시켜 놓고도 저보고 양보하라고 하시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좋다, 이혼해라.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쓴 돈 다 계산해서 갖고 나가야 할 거다. 1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명품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준 것까지 전부 다 말이야. 어머니, 그럼 제가 10년 동안 집안일하고 가족 뒷바라지 한 건 공짜로 한 거예요? 그건 며느리 의무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는 대화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남편의 불륜이 명백하니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시비에서 유리할 거라고 하셨어요. 10년 동안 전업주부로 헌신하신 점, 특히 시댁 봉양을 성실히 하신 점들이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겁니다.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바보같이 참고만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변호사 만나고 왔어. 2주 안에 최유리와 정리 안 하면 이혼소장 낼 거야. 남편은 화를 내더라고요. 미영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유리랑 헤어지라고? 아이까지 생겼는데?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10년 동안 내 아내였는데 이제 둘째 부인 자리로 밀려나라고. 정말이지 뻔뻔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이혼하면 너도 손해잖아. 현실적으로?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자기가 바람 피워놓고 저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니. 그때 시어머니께서 끼어드셨어요. 미영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네 나이가 벌써 40에 가까운데 이혼녀가 되면 재혼도 힘들고 그냥 만족하며 살아. 어머니, 제가 왜 만족해야 해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아이까지 낳는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소용이 없었잖아. 이제라도 유리한테 고마워해야지.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고마워하라고요? 제 남편 빼앗아간 여자한테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작스럽게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아침 운동 나가셨다가 공원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119가 출동해서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저희도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췌장암 말기래요. 그것도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고. 시한부 3개월이라는 선고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아직 건강하신 것 같았는데. 안쓰럽게 지켜보시던 의사 선생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원래 췌장암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환자분께서 그동안 당뇨 관리를 잘 해오신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버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시아버지 당뇨 관리하느라 식단 신경 쓰고 약 빼먹지 않게 챙겨드린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는 거잖아요. 중환자실에 계신 시아버지를 뵈러 들어갔을 때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산소 마스크 쓰신 채로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고맙다. 내가 10년 동안 내 건강 챙겨준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버틴 거야.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이용만 했는데 시아버지만은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괜찮아지실 거예요. 더 오래 사셔야 해요. 미영아 내가 얼마 못 사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 이혼한다며?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그건 미영아, 내가 내 마음 안다. 10년 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다 봤어. 그러시더니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죽기 전에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겠다. 전 재산의 40%를 내게 주고 싶구나.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우리 집안의 진짜 기둥이었어. 너희 시어미도 준호도 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나는 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리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 대화를 듣고 들어왔어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전 재산의 40%라는 말을 듣는 순간 두 사람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500억 재산의 40%면 200억이에요. 그 돈이 저에게 온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그게 무슨 말씀이냐 다급히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바람핀 것을 안다며 말씀했어요. 미영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보상이야.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흥분하시더라고요. 여보, 정신 좀 차려요. 며느리한테 재산을 왜 그렇게 많이 줘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니 끝이네. 변호사도 불러놨어. 그날부터 정말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시아버지를 꼬드겨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몰아세우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단지 시아버지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게 고마웠을 뿐이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 후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까지는 그래도 체면은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 아예 적대적으로 변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 시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야?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러내셨어요. 갑자기 유언장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잖니. 내가 뭔가 꼬드긴 거지? 어머님, 저는 그런 말씀 한 적 없어요. 아버님께서 먼저. 거짓말하지 마.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더니 결국 재산이 목적이었구나.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재산 이야기를 했다고요. 오히려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재산 분할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었는데. 어머니, 그럼 제가 10년 동안 진심으로 아버지 건강 관리하고 어머니 뒷바라지 한 건 다 가짜였나요? 진심? 웃기지 마. 결국 다 계산된 거였잖아. 시아버지 약이나 잘 챙겨주면서 점수 따려고 한 거지.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내가 요즘 들어 아버지한테 더 잘해드리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 당신마저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니 내가 언제부터 아버지께 더 잘해드렸다고. 10년 동안 똑같이 했는데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어. 이게 바로 사람 심리인가 봐요. 자기들이 재산 때문에 민감해지니까 제 행동도 다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최유리를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임신 6개월에 배가 불러온 상태로. 시어머니께서는 최유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어머, 우리 며느리. 그동안 고생 많았지? 배가 많이 나왔네. 며느리라고요?
저는 1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 적이 없는데 불륜녀는 첫 만남에 며느리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임산부가 서 있으면 안 된다며 시어머니께서 최유리 손을 잡고 소파에 앉히시는데 참 놀라웠어요. 10년 동안 몸이 아파도 며느리가 그 정도 가지고 앉아 있으면 되냐고 꾸짖던 분이 맞나 싶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 엄마를 맞아들이는 거지. 시어머니께서 뻔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최유리가 말했어요. 언니, 죄송해요. 저도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요. 언니라고요? 10년 동안 시댁에서 며느리 노릇하던 저에게 불륜녀가 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제 남편 아이를 배에 품은 채로요?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미영아. 임산부한테 그게 무슨 말본세야. 유리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어머니, 그럼 저는 뭐예요? 10년 동안 가족이 아니었나요? 너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 아이도 못 낳고 이제 이혼까지 하겠다고 하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한 이유가 뭔데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잖아요. 그런데 마치 제가 먼저 이혼을 들고 나왔으니 잘못인 것처럼 말하시고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최유리를 위해서 방까지 새로 꾸며주시면서 제게는 빨리 짐 싸서 나가라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아직 상속 문제 정리도 안 하셨는데 제가 왜 나가야 해요? 그 상속이 문제야. 내가 시아버지를 꼬드겨서 만든 일이잖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아버지의 정식 유언장 작성을 위해 모였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께서 병원에서 나오셔서 직접 참석하셨거든요. 전 재산의 40%인 200억을 며느리 김미영에게, 50%인 250억을 아들 박준호에게, 나머지 10%인 50억을 부인 이순자에게 상속한다. 변호사가 유언장 내용을 읽어주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더라고요. 여보. 당신 미쳤어요? 어떻게 진짜 며느리한테 200억이나 줘요? 시아버지께서 힘들어하시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영이가 10년 동안 우리 집안을 지켜줬어. 이건 당연한 보답이야. 노망났다 해도 할 수 없어. 내 정신은 또렷해. 당연한 보다. 며느리가 시댁 일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200억짜리 일이에요.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영이는 이제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그러니까 더 줘야지. 이혼하면 미영이는 홀로 살아가야 해. 빈손으로 내보낼 수는 없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만은 정말 저를 딸처럼 가족처럼 생각해 주신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어요.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다시 나서셨어요. 그럼 10년 동안 미영이가 한 일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야? 매일 새벽 5시 기상, 식사 준비, 건강관리, 제사 음식, 집안 청소, 각종 빨래. 그 모든 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면 한 달에 얼마지? 변호사가 계산해 보더니 전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요리사를 합치면 한 달에 700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다더라고요. 여기에 정신적 노동까지 감안하면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뿐이야? 친정 제사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났지. 다 포기하고 우리 집안만 생각한 거야. 그런 희생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제 희생을 시아버지만은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였어요. 결국 유언장은 시아버지 뜻대로 작성됐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집안이 완전히 전쟁터가 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도둑년이라고 중얼거리셨고 남편은 아예 저와 말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더 가관인 건 최유리였어요. 임산부라며 집안에서 여왕 대접을 받으면서 저에게는 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아이 아빠한테는 재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남편을 뺏어가고 이제는 재산까지 탐내다니 참 뻔뻔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진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앞으로 더 무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유언장 작성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셨어요. 집으로 모셔와서 임종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상속 문제로 저를 괴롭히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벌이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시아버지 곁에서 간병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미영아, 나가봐. 내가 간병할게.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가. 남편 간병은 아내가 하는 게 맞지.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새벽에 깨어보니까 구급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급하게 나가보니까 시아버지께서 응급실로 실려가시는 상황이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갑자기 혈압이 급상승해 위험하다고 했어요. 복용하신 약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미영아, 어제 아버지 약 네가 챙겨줬지? 네, 평소처럼 챙겨드렸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혹시 네가 실수한 거 아니야? 실수라니요? 저는 10년 동안 시아버지 약을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경찰서에 신고를 하신 거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약을 바꿔치기해서 병을 악화시켰다고요. 경찰이 집으로 와서 저를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영아,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이가 갑자기 악화된 이유를 찾아야 하잖아. 설마 내가 상속 때문에 일부러. 제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요? 10년 동안 아버지를 정성으로 돌봤는데. 그래, 10년 동안 돌봤지. 그런데 마지막에 200억 때문에 마음이 변한 거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상속은 시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건데 마치 제가 꿰어서 만든 일인 것처럼 몰아가시는 거예요. 더 가관인 건 최율이었어요. 경찰 조사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며느리 언니가 시아버지 약 관리할 때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뭔가 서두르는 것 같고 약통도 자주 바꾸시고. 거짓말이었어요. 최유리는 임신해서 집에 온 지 겨우 몇 주 됐는데 제가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 마치 오래 지켜본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최근에 아내가 아버지한테 유난히 잘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제 남편이 저를 이렇게 모함할 줄 정말 몰랐어요. 10년 동안 한결같이 시아버지를 돌봤는데 갑자기 다르게 했다고요? 경찰 조사 결과 시아버지 약통에서 다른 약이 발견됐어요. 혈압약 대신 이뇨제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걸 근거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약을 어떻게 구했고 언제 바꿔치기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정말 다행히도 병원의 간호사분들이 저를 위해 증언해 주셨어요. 김미영 님이 10년 동안 환자분 간병하시는 걸 봤는데 정말 성실하셨어요. 약물 관리도 완벽했고 의사 처방도 철저히 지키셨고요. 특히 최근에도 전혀 다른 모습 보인 적 없어요. 오히려 환자분이 위독해지니까 더 정성스럽게 돌보셨는데. 병원 CCTV도 확인했는데 제가 약을 바꿔치기한 장면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밤에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뭔가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경찰이 시어머니를 조사하자 결국 진실이 드러났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약을 바꿔치기 하신 거였어요.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요.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건 며느리가 남편을 독살하려는 줄 알았어요. 상속 때문에.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번복하게 만들려고 한 거였어요. 며느리가 독살하려고 했다는 걸 시아버지께 말해서 상속을 취소하게 하려던 거죠.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진실을 아시고 계셨어요.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오신 후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미안하다.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 아버님,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미영아, 내가 진짜 우리 딸이었구나. 1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며칠 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계시면서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장례식장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그이가 고생했잖아. 장례식장에서라도 좀 조용히 해.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끝까지 딸처럼 여기셨어요. 딸? 웃기지 마. 재산만 노리던 것이.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를 위험하게 만들어서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것도, 최유리와 남편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도 다 드러났죠. 장례를 치른 후 유언장이 공개됐어요. 200억이 정식으로 저에게 상속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끝까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보려 했지만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 집안과는 인연을 끊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요.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마저 들려드릴게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결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상속이 확정된 후 저는 바로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남편이 끝까지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확고했거든요. 준호 씨, 이제 우리는 끝이야. 최유리랑 행복하게 살아. 미영아, 그래도 10년을. 그 10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어? 이미 늦었어. 지난 일을 돌이킬 수는 없다고. 이혼 조정에서 저는 200억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었어요. 남편의 불륜이 명백했고 시댁에서 저에게 누명까지 씌우려 했던 증거도 다 있었거든요. 위자료까지 추가로 받았죠. 그런데 정말 통쾌했던 건 그 이후였어요. 제가 집에서 나간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시댁에 큰일이 터진 거예요. 먼저 남편 회사가 부실 경영으로 망조가 들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워낙 경험이 많으셔서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셨는데 남편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거기다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면서 건설 경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하셨어요. 미영아, 우리 좀 도와줄 수 없겠니? 회사가 어려워져서. 어머니, 저는 이미 이 집안과 남남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한테 독살범 누명 씌우려고 했던 거 잊으셨나요? 그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미안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어머니, 너무 늦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가관인 건 최유리였어요. 아들을 낳고 나서는 더욱 도도해졌는데 남편 회사가 망하자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 최유리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언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나서 들어보니 정말 뻔뻔했어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도 있고 준호 오빠 회사도 어려워지고 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뭘 도와달라고? 언니가 상속받은 돈으로 회사 좀 살려주시면 저희가 평생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유리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남편 빼앗아가고 거짓 증언하고 이제 와 돈 달라고요? 언니, 과거는 과거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가족이라고요? 유리 씨, 저는 이미 이혼했어요. 우리는 남남이고 절대로 도와줄 생각 없어요. 최유리가 울면서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10년 동안 당한 모욕과 배신을 생각하면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더라고요. 몇 개월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전 남편 회사가 완전히 파산했고 빚까지 떠안게 된 거예요. 펜트하우스도 경매로 넘어가고 가족들이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더 큰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혈압이 급상승해서 쓰러지시고 그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되셨다고 들었어요. 최유리는 시어머니 간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며느리 노릇해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저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 가족이라고 했으니 이제 정말 며느리 역할을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최유리는 그런 생활을 견디지 못했나 봐요. 얼마 후 들은 소식은 최유리가 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떠났다는 거였어요. 이런 생활 못하겠다면서요. 결국 남편은 혼자 남게 된 거예요. 회사도 망하고 아내도 떠나고 어머니는 반신불수가 되시고. 정말 인과응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성실한 아내를 배신하고 불륜을 저질렀던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죠. 저는 그 와중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200억으로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저처럼 시댁에서 고생하는 며느리들이나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한 쉼터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재단 일을 하면서 만난 한 분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보다 3살 어린 의사 선생님인데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분이세요. 무엇보다 제 과거를 다 알고도 그런 고생을 혼자 견뎠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 작년에 재혼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나이 40에 임신을 한 거예요. 의사인 남편이 말하길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자연 임신이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아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일 때 제게 찾아와 준 거예요. 지금 임신 7개월째인데 정말 행복해요. 시댁에서는 가끔 안부를 묻기도 해요. 남편이 제 재혼 소식과 임신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최유리도 제 소식을 듣고 진짜 복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고 중얼거렸다고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든 이제 제 인생과는 상관없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10년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주신 200억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항상 미덕은 아니에요. 때로는 용기를 내서 자신을 위해 선택해야 할 순간이 있어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이혼하면 혼자 어떻게 살지, 나이도 많은데 재혼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용기를 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최유리도 결국 자신들이 저에게 했던 일들의 대가를 받게 된 거죠.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곧 태어날 소중한 아이가 있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고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시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천국에서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실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진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래요.